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달에 돌을 맞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이 정신없이 흐르더군요. 처음 임신을 확인하고 눈물 흘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첫 돌을 바라보고 있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는 존재만으로도 선물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낳고 키우기가 힘들어도 애를 바라보면 그 고통을 모두 잊게 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달콤한 각성제는 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얻기까지 저는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도 옆에서 함께 응원해주는 남편이 있어 버틸 수 있었네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는 저를 잘 다독여 결국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가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고맙던 남편과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게 될 줄 미처 알지 못했으니 말이죠. 정말 그 모든 게 철저히 계산된 남편의 연기였고 남편은 마음속에 시커먼 꽁꽁이로 숨긴 채 저를 위해 살아가는 척 잘도 포장했더라고요. 오늘 저는 썰맘 채널에 그때의 얘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저에게 과거의 상태로 털어내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고인물이 썩든 상처를 안고만 있으면 골마버릴지도 모르잖아요. 오늘을 계기로 원망도 미움도 깨끗하게 비우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남편과 저는 대학 선후배로 만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남편은 너무나 소상히 기억하더군요. 제가 1학년 신입생일 때 남편은 군대에 다녀와 복학했어요. 그래서 개강 첫날 학과 사무실에서 만나게 됐죠. 그런데 신입생인지 묻는 남편의 질문에 제가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마 정신이 없어 잘 듣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이런 사소한 실수가 훗날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줄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날 이후 오감을 자주 마주치던 남편이 저에게 호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은 그렇게 눈길이 가는 외모가 아니었어요. 키도 작고 얼굴도 평범했거든요. 반면 저는 어려서부터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길 가다가 여러 번 연예인 오디션 제안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항상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호감을 보이던 그때도 저는 다른 과의 선배와 만나는 중이었답니다. 사실 외모로만 보면 남편과 그 선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그 선배는 학교 홍보 모델 활동을 할 정도로 훈훈한 외모의 소유자였네요. 하지만 예부터 얼굴값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 선배는 저와 사귄 지 넉 달 만에 다른 여자와 몰래 만나다가 제 친구에게 들켜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를 계속 소개해달라고 조르던 친구의 사촌오빠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외모보다는 의대에 다니는 게 멋있어 보여 사귀게 됐어요. 한데 먼저 소개해달라던 게 무색하게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더군요. 결국 또 사귄 뒤 몇 달 만에 헤어지고 말았죠. 제가 그렇게 계속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해바라기처럼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구해오고 어떤 어려운 일도 대신해줬죠.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상 문제도 척척 뽑아오고 심지어 제가 어려워하는 레포트도 대신 써줬거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그 맞기 어렵다는 도서관 자리를 양보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도 저는 남편에게 남자로서의 매력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 좋은 선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답니다. 주위에서는 그런 저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귀지도 않을 거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라며 비난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도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데 오히려 남편이 펄쩍 뛰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 역성을 들어줬습니다. 윤희가 부탁한 거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해주는 거지.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괜히 나 때문에 윤희가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남편이 저를 바라본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졸업을 하게 됐죠.
하지만 졸업 후에도 종종 학교에 찾아왔어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저를 보기 위해 갖가지 핑계를 대고 찾아오는 거였죠. 물론 저도 남편이 끔찍하게 싫은 건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선뜻 마음을 받아주기에는 뭔가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럼 나중에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유쾌한 사람이었죠. 저와 같은 과 선배였는데 어학연수를 하고 돌아와 복학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저는 그 뒤로 2년을 더 만나다 헤어졌습니다. 사실 그대로라면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이였네요.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바람에 놀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는 상대를 붙들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사귀자고 며칠을 조르던 게 누군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거야. 좋아. 싫으면 간더. 이유도 안 물어보는 거야? 궁금하지도 않아? 듣는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저런 이유 대봐야 어차피 지였으니까 헤어지는 거지.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해?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너 혹시 미성존재 아는 사람 있니? 미성존자? 들어는 봤는데 왜? 사실 말이야. 아, 아니다 됐어. 잘 지내.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해. 그러더니 서둘러 자리를 피하더군요. 결국 가장 길고 행복했던 연애도 그렇게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졸업을 하고 무역회사 입사가 확정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남편은 종종 저의 안부를 묻거나 작은 선물들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그게 고가의 선물이라면 차라리 거절하기도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초콜릿이나 작은 열쇠고리, 머리핀 같은 것들이라 호들갑스럽게 거절하기도 애매한 선물이더군요. 그러다 제가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 남편이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등장에 눈을 크게 뜨고 불었습니다. 선배,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회사 안 가요. 너 오늘 첫 출근이지. 너희 회사 우리 회사랑 10분 거리더라. 앞으로는 내가 아침마다 태우러 올게. 피곤한데 편하게 자면서 가. 네? 아니 어떻게 그래요. 선배도 피곤할 거고 집에 가까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아침에 지각하면 어쩌려고요. 전 괜찮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혼자 출근하면서 빈차로 다니는 것도 낭비잖아. 우리 회사는 아침 출근은 자유로운 편이라 너 회사 데려다주고 가도 충분해. 걱정하지 마. 남편은 막무가내였고 집 앞에 찾아온 사람을 내칠 수 없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하루만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집 앞으로 왔어요. 처음 몇 번 더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번에는 남편도 고집을 꺾지 않더군요. 그런데 회사 일은 생각보다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신입사원이라 그냥 교육만 받아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던 말이 무색하게 차만 타면 꿀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렇다 보니 계속 거절하기도 면이 서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편하게 출근하는 게 익숙해져서 대중교통 타기가 귀찮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슬그머니 남편과 함께하는 출근에 동의해버렸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퇴근 시간에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더운 날은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추운 날은 따뜻한 히터로 차 안을 덮여놓고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회식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너무 급하게 정해진 거라 미처 오지 말라는 연락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뒤늦게 연락을 했더니 이미 회사 앞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이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습니다. 너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괜찮겠어? 내가 그리로 갈까? 지금 어디니? 여기로 온다고요? 아예 됐어요. 저 멀쩡해요. 그냥 가세요. 미리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워낙 갑자기 전해진 거라 틈이 없었어요. 아니야. 아무래도 많이 취한 것 같아. 그리고 이미 시간이 늦었는데 어떻게 가려고 그래? 택시 타면 돼요. 길에 택시가 넘치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요즘 술 취한 여자가 혼자 택시 타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안 돼. 내가 갈 테니까 어딘지 말해봐. 아, 여기 골목이라 주차할 곳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술김에 자꾸 부치는 남편에게 회식 장소를 알려주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 뒤로도 저는 계속되는 건배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완전히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자 부장님이 저를 자기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줬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참 정신없이 자다가 갈증을 느끼고 눈을 떴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리고 온 것 같이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찾아보니 부재중 전화 52통이 와 있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을 회식 장소로 부른 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시간은 이미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죠. 기다리다 집에 갔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전화가 불과 10분 전에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설마 하며 연락해봤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저에게 계속 연락하느라 배터리가 방전된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저는 택시를 타고 다시 회식 장소에 가봤어요. 당연히 거리는 어둡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더군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둘러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멀리서 익숙한 형체가 나타났죠. 제가 놀라서 달려가니 동태처럼 온몸이 얼어버린 남편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미리야, 너 어디 있었어? 한참 찾았잖아. 난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다시 한번 돌아보다가 정차세에 가보려고 했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당연하죠. 있긴 무슨 일이 있어요. 선배 바보예요? 원래 기록적인 한파라고 계속 뉴스에 나왔는데 요때 길바닥에서 기다린 거예요. 차는 어디 있어요? 왜 차를 두고 밖에서 떨어요? 저것 봐. 입이 얼어서 말도 잘 못하네. 골목이라 주차할 수가 없잖아. 저기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왔지. 나 괜찮아. 중간에 잠깐씩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그랬어. 근데 너는 별일 없는 거지? 전화는 왜 안 받았어? 무슨 일 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답답해 정말. 전화를 안 받으면 그냥 갔어야죠. 손이 그렇게 얼더러 뭐 하는 거예요? 이리 줘봐야 좀. 저는 꽁꽁 얼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남편의 손을 제 손으로 비비며 녹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얼굴이 토마토 빛으로 물들며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그때 저는 이유도 모르고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 감정이 고마움인지 답답함인지 아니면 동정인지 알 수 없더군요. 하지만 울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감동한 건 확실했어요. 그래서 저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못 살아 정말.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기대어 한참을 울었고 그날부터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줬어요. 늘 예쁘다고 말해주고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시부모님도 순박한 시골분들이라 별다른 참견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1년에 서너 번 기념일과 명절을 뵙는 게 다였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고민은 있었어요. 바로 결혼 2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는 게 문제였답니다.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도 해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건강한 부부가 2년 이상 아이가 없으면 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그래도 남편이나 시댁이 눈치를 주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애 같다는 건 저희 친정엄마 같더군요. 엄마는 한약을 지어주시고 몸이 차니 꼭 양말을 신으라고 신신당부하셨답니다. 엄마가 그러시자 저도 덩달아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자 남편도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조심스럽게 회사 얘기를 꺼내더군요. 자기야, 우리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건 스트레스가 원인 아닐까? 의사도 그랬잖아. 마음이 편해야 한다고. 근데 자기 요즘 회사 일도 많고 김 부장이 자꾸 괴롭힌다며. 그러니 애가 생기겠어. 난 자기랑 둘이서만 살아도 되는데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왕 가릴 거면 하루라도 빨리 가렸으면 좋겠어. 이러다 자기 건강 해칠까 봐 겁도 나고. 그랬어? 오빠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자기가 일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무시 못하니까 당분간 쉬어보는 건 어떨까? 경력도 있고 애 넣고 다시 일하고 싶으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사실 나도 고민 안 해본 건 아니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아야 힘도 더 들 것 같고. 좋아, 알았어. 내일 회사에 바로 말할게. 일은 다시 해도 되지만
아이는 시기 늦추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어려운 결심인데 고마워. 우리 병원에서 시키는 거 다 하면서 마음 편히 노력해보자. 내가 집안일 더 많이 도와줄게. 자기는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무조건 마음 편하게 지내. 알겠지? 응, 얼마나 예쁜 애가 나오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몰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병원에 다녔습니다. 사실 산부인과라는 게 회사 일과 병행하며 다니기는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가야 하는데 동료나 상사에게 눈치도 보이고 말이죠. 그래서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확실히 마음은 편해졌어요. 눈치 보며 서두르지 않고 느긋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안하더군요. 정말 그런 이유였는지 신기하게도 회사를 그만두고 석 달 만에 임신이 됐습니다. 사실 시험관 아기를 해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시술을 하기도 전에 자연 임신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서 제일 먼저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남편도 저처럼 깊은 목소리로 답해줄 거라 기대하며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제가 임신했다고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혹시 남편이 우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내 건조한 음성으로 대답하더군요. 그래? 잘했네. 고생했어. 근데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이따가 집에 가서 봐. 그러더니 제 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섭섭한 마음을 감춘 채 친정과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도 무척 기뻐하셨어요. 한데 가장 기뻐할 줄 알았던 남편의 심드렁한 반응에 저도 그만 김이 빠지더군요. 그래도 퇴근할 때는 케이크라도 사와 축하해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죠. 하지만 남편은 집에 와서도 임신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밥만 먹고 바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돌변한 남편의 냉랭한 태도는 임신 기간 내내 이어졌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도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바로 콧방귀를 끼며 저를 무시하는 말이었죠. 일은 무슨 일? 너만 보면 숨 막히는 거 말고는 아무 일도 없어. 너 요즘 거울은 아예 안 보냐? 얼굴에 얼룩덜룩 김이 올라오는 거 알고는 있어. 아무리 결혼해서 아줌마 됐다고 해도 아직 애도 낳기 전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은 내가 누구랑 결혼했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니까. 옆집 아줌마랑 사는 기분이야. 임신하면 원래 살도 좀 붓고 기미도 올라오고 그러는 거래. 다 호르몬 때문이라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의 임신한 와이프한테 그런 말을 해. 임신했을 때 섭섭하면 평생 간다는 말도 몰라? 이거 무서워라. 임신이 무슨 벼슬이냐? 왜? 예전에 네가 만나고 다니는 남자들은 별다를 줄 알아. 결혼하면 어차피 다 똑같으냐 남자들이야. 그렇게 여러 남자를 거치고도 그걸 몰라. 어떻게 그런 말을. 오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뭐가 불만인데? 내가 뭘? 나 임신하고부터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굴잖아. 변호하는 게 당연하지. 네가 애 가지고 푹 퍼져서 아줌마 되는 것처럼 나도 아저씨 되는 거야. 대한민국 아저씨들은 거의 이렇게 살아. 너는 변했으면서 나만 예전 같게 바라는 게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마당새처럼 너를 떠받들고 살아야 되냐? 거울 보면서 현실을 좀 봐라 이 아줌마야. 그렇게 남편은 마치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막말을 했어요. 물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임신하면서 몸이 좀 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을 먹을 만큼 역변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얼마나 기다린 임신인데 행복해야 할 임신 기간에 너무 서럽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지만 남편이 뭔가 단단히 꼬여있으니 그걸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상차림에도 더 신경을 쓰고 남편이 오기 전에 옅은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냉담한 태도는 날로 더 해만 갔어요.
힘든 몸을 움직여 거기에 음식을 차려주면 한숨부터 쉬기 일쑤였죠. 아, 너 아주 코끼리가 되고 싶은 거냐? 무슨 식탐을 이렇게 부려? 나 혼자 보는데 이렇게 퍼써서야 어디 집안살이 나만 하겠냐? 둘이 벌 때 생각하지 말고 돈을 못 벌면 쓰지를 마. 백수 주제에 네가 보는 돈 아니라고 막 써대끼는 거야. 그리고 얼굴에 덕지덕지 쳐버리면 뭐가 달라지냐? 넌 일단 몸이 문제야. 그리고 그 죽은 게 진짜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아, 너랑 밥 먹으면 역겨워서 차을 것 같으니까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친정 가서 먹고 와. 남편의 막말은 날이 갈수록 쇠를 더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떨려 반박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남편의 이유 모를 괴롭힘이 계속됐고 참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아침을 먹으려고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배가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간신히 소파에 앉았는데 배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남편에게 전화하려다 고개를 저으며 구급차를 불렀어요. 남편은 어느새 그런 위기 상황에서조차 기댈 수 없는 너무나 먼 존재가 되어버렸죠. 저는 두려움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몇 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하열이 먹고 다시 안정이 찾아왔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와 말하더군요. 다행히 아이한테는 이상이 없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궁이 수축하면서 조기 출산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위산기도 있고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약 다 맞고 돌아가셔도 되는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가능한 누워서 안정을 취하세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무섭기도 하고 친정엄마가 너무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참으며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또 득달같이 시어머니에게 전하시더군요. 저는 집에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태어나고 얼마간 친정에서 지냈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와서 저를 데리고 집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못 간다고 버티고 싶었지만 부모님을 걱정시킬 수 없어 따라가게 됐네요. 그리고 아이가 위험했다고 하면 남편이 태도를 달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죠. 하지만 집안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현관에 제즘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혀를 꿀꿀 차며 나지막히 짓거렸어요. 뭐 애 하나 낳는 걸 이렇게 요란하게 하나? 임신하는 것도 요란, 기다리는 것도 요란. 이제 애 나오면 뭐 유세에다 도배라도 하겠어. 아, 피곤해. 남편은 조금 전까지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아이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기도 했죠.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짜증을 내는 모습에 기가 차더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흑염소로 고와서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당부하셨어요. 아가, 흑염소가 원래 산모랑 애한테 좋아. 빈혈에도 좋고 기력도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단다. 애도 더 튼튼하게 해준다니까 매일매일 꼭 챙겨 먹거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너 혼자만 다 먹어야 해. 알겠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내가 놀란 게 어디 너한테 될 수 있겠나? 그래도 괜찮은 거 봤으니 됐다. 나 이제 내려갈란다. 네? 바로 가신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루는 주무시고 가세요. 곧 그 사람도 퇴근할 거예요. 아우, 됐다. 시골에 할 일도 많고 정말 흑염소만 전해주고 가려고 온 거야. 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누워서 푹 쉬어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님을 배웅해 드리고 다시 누워 까무룩 잠에 들고 말았어요. 그나도 남편은 자정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더군요. 저를 홀대하기 시작한 후부터
조금씩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요란한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바닥에 어머니가 해오진 흑염소백이 널브러져 있더군요. 저는 아직 포장을 뜯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인지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때 식탁 옆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착하게 고개를 숙여 식탁 주변을 살펴보니 사람의 발이 보였어요. 남편이 주방 바닥에 누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더니 숨쉬기 힘든지 목을 잡고 신음하다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부르고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인공호흡을 했어요. 아무리 미운 남편이지만 막상 제 앞에서 신음하자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집에 일주일 간격으로 구급차가 2번이나 출동했더군요. 참 별일이 다 있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달려와 처치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이것저것 질문에 답하게 됐네요. 잠시 후 남편이 쓰러진 원인이 밝혀졌어요. 바로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했죠. 저희 남편은 대추와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먹는 걸 조심하곤 했는데 도대체 뭘 먹고 그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퍼뜩 주방에 펼쳐져 있던 흑염소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이 하루 3번 꼭 챙겨 먹으라고 당부하며 하셨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냥 흑염소만 넣으면은 비상할까봐 다른 재료들 몇 가지 넣었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임산부가 먹어도 괜찮은 걸로 대추랑 마늘 그런 것만 조금 넣은 거야.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흑염소 냄새를 잡기 위해 대추를 넣었다고 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남편은 그걸 모르고 흑염소를 먹었다 호흡곤란이 와서 화를 당한 거죠.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이 사실을 말하며 물었습니다. 흑염소는 왜 먹은 거야? 어머니가 거기 대추 넣으셨어. 뭔지는 알고 먹든지. 임신한 와이프 먹으라고 해오신 걸 도대체 왜 먹었냐고. 아이씨, 대추? 흑염소에 왜 대추를 넣고 그래? 죽다 살았네 진짜. 그건 도대체 왜 먹은 거냐고. 아무리 엄마가 해주신 거라도 임산부가 먹을 건데 괜찮은지 체크는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임신해서 한약 같은 거 함부로 먹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 너는 그런 것도 몰라. 정말 그런 이유야? 내가 먹어도 괜찮은지 보려고 먼저 먹어봤다? 너는 꼴 보기 싫어도 애를 지킬 의무가 있는 아빠잖아. 너도 앞으로 아무거나 먹지 말고 다 따져보고 먹으란 말이야. 알겠어? 남편은 치료를 받자마자 살만해졌는지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고지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갔던 거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의사 말대로 계속 누워서만 지내다 초음파와 태동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네요. 바로 대학 동창이었죠. 저는 동창과 반갑게 인사하고 그간의 일들을 얘기 나눴어요. 제 배를 본 동창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자신도 임신 3개월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뭔가 망설이듯 잠시 고민하다 다시 입을 열었죠. 근데 너희 남편도 잘 지내? 덕수 선배 말이야. 아, 우리 남편 잘 지내. 언제 한번 놀러와. 내가 너 안부 전해줄게. 그래. 근데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난 그래도 선배가 아니고 네 친구니까. 사실 나도 들은 말인데 덕수 선배가 군대 가기 전에 진하게 사귀던 첫사랑이 있었다고 하더라. 근데 그 여자가 결혼해서 외국에 갔다가 이번에 이혼하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 근데 그게 왜? 원래 한편 나이가 몇인데 그럼 내가 첫사랑이겠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연애는 남편보다 내가 더 많이 했잖아. 그게 뭐 큰일이라고?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렇지. 얼마 전에 덕수 선배가 그 여자랑 만나는 걸 내가 봤어. 그때 선배들 몇 명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중에 그 여자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덕수 선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주 신나서 내가 이걸 너한테 전화라도 해서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왜 여기서 너를 딱 만난 거야. 그래서 이건
네가 알아야 하는 일인가 보다 생각한 거지. 윤희, 너 놀라운 거 아니지? 어? 놀라긴. 뭐 옛날 친구니까 만날 수도 있지.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 고민 많이 했을 텐데. 내가 남편한테 왜 만났는지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태어난 저 친구와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두근반 세근반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최근에 저를 무시하는 게 첫사랑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됐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 직접 묻지는 못하겠더군요. 화를 내면서 부인하든지 아니면 저를 비웃으며 외도로 인정하든지 둘 중 하나겠죠. 하지만 어느 것도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며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원래 이전부터 얘기를 써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내용을 볼 수가 없었죠. 작은 다이어리에 끼적이는 몇 줄의 메모 같은 거였는데 신주탄지 모시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은 그 내용에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회사 일이나 중요한 일을 체크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받고 나가다가 그 다이어리를 떨어뜨린 게 아니겠어요? 보통 때라면 그런 게 떨어져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던 터라 거기 적힌 내용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의 기록들을 넘겨봤네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작고 평범한 수첩이 제 가슴에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고 말았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다이어리의 가장 오래된 내용부터 살펴봤습니다. 기록은 남편이 군대에서 제대를 앞두고 있던 때부터 시작되더군요. 얼마 후면 제대할 생각에 희망이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다 복학 후의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그런데 왜 그런지 남편은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건방진 신입생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안겨줬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계속 복수하고 싶다는 저주와 가까운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신입생이 자신의 외모를 비웃고 잘난 척하는 인간 쓰레기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상대가 누구인지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동안은 사소한 약속 같은 것만 기록되어 있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졸업하고 다시 그 신입생에 대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가슴이 두근거리며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말았어요. 남편이 적은 말들이 전부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저였어요. 남편이 그렇게나 이를 갈았던 상대가 저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더군요.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원한을 가지고 저에 대한 분노를 키우며 복수를 결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결국 오기로 이어지며 저와 결혼까지 다짐하게 만든 거죠. 제가 애틋한 수뇌부로 착각했던 남편의 마음은 저에 대한 미움과 광기였던 겁니다. 남편은 저를 손에 넣고 흔들며 괴롭히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볼품없는 애엄마로 전락하고도 자기를 무시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임신 후에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은 오직 그날만을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달려왔던 겁니다. 저희의 결혼은 결국 어떻게든 저를 망가뜨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 싶었던 남편의 복수극이었어요.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결혼해서 집안에 들여앉혔던 거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더 이상 그 집에 있기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치가 떨렸기 때문이에요. 최근 기록에는 남편이 외도한 정황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사랑스러운 첫사랑을 만나 원없이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흑염소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주었죠. 남편은 정력에 좋다는 흑염소를 먹고 20대로 회춘이라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임신한 와이프의 약까지 훔쳐먹으며 내언녀에게 정력 자랑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대처 알레르기 때문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던 거죠.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복수를 결심했던 남편처럼 똑같이 조용하게 반격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의 막말을 흘려들으며 외도의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무섭다고 피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꾹 눌러 참고 남편 제 블랙버스 영상과 카드 내역서 등을 모았습니다. 그걸로 두 사람의 농도 짙은 대화와 모텔 출입 내역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준비됐을 때 친정으로 들어가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더군요. 그래서 그제야 다급하게 변호사를 알아봤답니다. 하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발목을 잡았죠. 결국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각각 3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뱃속 아기의 양육비로 한 달에 100만 원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저를 보며 온갖 험한 소리를 내뱉더군요. 천박하고 독한 것. 넌 예나 지금이나 내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려고 태어난 인간이야. 마음대로 생각해. 난 기억도 못하는 일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너는 정말 사이코 또라이야.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 그런 모욕을 안겨주고 넌 아무것도 기억 못할 줄 알았다고? 설사 상처받는 일이 있었다고 해도 말로 풀고 사과를 받았으면 될 일이야. 그런 헛된 복수심 때문에 인생을 걸어? 제정신이니. 너나 망가뜨릴 수만 있다면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지. 원하는 대로 다 하지는 못했지만 반은 달성한 셈이야. 그렇게 콧대 높던 천하의 오윤희를 백석 이혼녀로 만들었으니까. 내 딸린 네가 앞으로 어떤 부르고 당하면서 살아가나 내가 똑똑히 지켜봐 줄 거야. 미안한데 난 너처럼 어리석지 않아.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역경이 와도 난 그걸 내 힘으로 극복할 거야.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남을 원망하며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거든. 하, 너 잘났다. 언제까지 그렇게 도도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그렇게 마지막까지 악담을 하며 자리를 떠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2년 넘게 만난 남자와 헤어진 이유도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미성년자 임원인 자기 속배에게 부탁해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라고 압력을 넣었던 거예요. 그대로 두면 제가 정말 그 남자와 결혼해버릴 것 같았답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의 마음이 완전한 복수심이었는지 애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대로 살았다가는 저희 아이까지 지옥에서 살게 했을 거란 사실이었죠. 그래서 제 선택에 일말의 후회도 없답니다. 저는 지금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키우며 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바로 이력서를 내고 사회에 나갈 생각이에요. 저와 아이가 상처를 딛고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럼 긴 사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함께하기 기도하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오늘 썰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